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95년부터 이제 기능을 시작했는데 최초 수반이 아라파트였죠. 그런데 아라파트마저도 강경파 통제에 실패했습니다. 아라파트 사망 후에는 자치정부의 권위마저 실종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 이후로 팔레스타인은 분노의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분할령이 국가로 되기라도 했다면 글쎄요, 이건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차라리 어떤 국가 운영 능력, 국가의 지배층, 행정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정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건 확신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1차 중동전의 결과로 팔레스타인은 분할 독립은 고사하고 절반은 요르단에게, 가자 지구는 이집트에게 병합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치 집단, 관료층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투쟁 단체들만 성장했죠. 결국 93년까지 50여 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온전한 국가를 만들 준비, 그런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치령이 생기다 보니까 내부의 무능과 부패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해서 유엔이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유엔 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아랍 국가들의 지원도 많이 들어갔죠. 특히 사우디가 상당 액수를 재정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정부의 부패가 알려지니까 지원금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사우디가 21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원래 자치정부의 명분, 힘은 어떤 현실적인 생활 여건의 향상, 이런 것을 무기로 하는 것인데 부패와 무능, 그로 인해서 사우디나 미국에서 오는 지원금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자치정부의 무기, 명분이 남아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 원래 이 피해를 받고 한해 맺힌 민족 입장에서는 적과 협력하는 사람보다는 강경투쟁하는 사람이 멋있고 순수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 협력한다는 인간들이 협력의 열매도 가져오지 못하고 지배만 불리고 그 바람에 지원금까지 끊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치정부를 지지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하마스의 무자비한 공격의 이유의 하나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화해하려는 분위기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 자치정부의 온건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가 21년에 지원금을 중단했다가 이번에 이스라엘 옆에 네온시티도 세우고 하면서 자치정부의 보조금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정부를 화해시키고 중동의 평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한 거죠. 사실 진짜 이유는 사우디가 중동에서 패권을 확대하려는 거죠. 현재 순위파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재정도 어렵고 내전으로 시달리고 특히 원래 순위파의 중심지는 이라크인데 이라크도 저기 지금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사우디가 지금 제일 돈도 많고 부강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사우디가 미국하고 등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대들고 진짜 미국하고 단절하려는 게 아니라 아랍권에서 신망을 얻으려면 우리는 미국의 이게 아니다. 우리도 독자적인 자주성과 가지고 있고 미국한테 개일 줄 안다. 이런 걸 보여줘야 중동 사람들의 나를 따를 거 아닙니까? 지금 빈살만이 하는 네온시티부터 시작해서 이 반미 행보 같은 사실은 아랍권의 맹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맹주가 되면 또 하나의 타이틀이 따라오는데 바로 순위파의 맹주입니다. 순위파가 힘을 회복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시합합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 주변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수 세력, 반군 이런 형태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순위파가 주도하는 중동의 평화와 안정은 시아파에게는 여러 가지로 불행이죠. 이렇게 되자 이란이 나서게 된 겁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도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화해하고 네온시티니 이렇게 해서 돈을 뿌려서 중동,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가 끈끈한 교류 관계로 얽히게 되면 정말 팔레스타인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뭔가를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여기에 이란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던 거죠. 실제로 이란이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다들 이런 논리로 보게 되는 게 이런 구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온건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나? 시행했었죠. 이스라엘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학생 비율을 몇 퍼센트 보장하고 학비 지원하고 그것이 나오면 이스라엘의 좋은 기업에 취직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일자리에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취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꽤 효과가 있어 보였어요. 팔레스타인 젊은 세대 중에는 이거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가서 취직해서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도 또 위기를 맞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불만을 해요. 이게 세계가 다 경제라는 게 빡빡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자도 군대를 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청년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을 해서도 1년에 얼마씩 예비군 복무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아주 그냥 신나게 군대도 안 가고 지원금 받으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당연히 이게 대우도 그렇지만 능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는 뭐 화해와 공존을 위해서 참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사태는 지난번 IS 사태예요. IS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유럽의 이민 정책은 성공했다고 믿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제국주의 하면서 잘못했던 거 좀 회개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뭐 특히 좀 인종차별 없고 그런 거 많이 미안해 나는 나라들, 뭐 네덜란드, 뭐 덴마크 이런 쪽으로 특히 많이 들어오고 많은 이슬람 이민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전문직이나 교사, 의사 이런 데 되면서 그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봐라, 이제 우리가 죄도 씻고 이제 분위기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그 2세대, 3세대들이 또 IS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뭐 최근에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이슬람 난민들이 또 확 증가하면서 지금 온 유럽 사회가 지금 이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보고 이게 우리가 중산층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잘 성장시켜주면 화해가 될 줄 알았는데 저걸 보니 이게 되겠냐. 저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 중추에 자리 잡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반이스라엘 전선에 나오게 된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위기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작고 주변에 적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작은 위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사실 우리도 60년대, 70년대 한번 보시면 그때 뭐 남북관계, 뭐 스파이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민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순식간에 온건론이 힘을 잃어가고 위기의식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오는 젊은이들이 다 좋은 직장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에 가게 되는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남의 나라에 가서 뭐 3D 업종을 하는 거하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3D 업종 하는 거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어제도 뭐 어느 피자 가게에서 그 이스라엘 인질이었던 분 뭐 이렇게 광고 올렸더니 이스라엘군이 바로 가서 가게다 밀어버렸다. 심지어 가게 주인은 이게 자기가 올린 게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는 어떤 애가 조작해서 올린 거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벌한 긴장 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마스가 폭탄 하나만 던지면 더 살벌하게 강경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꾸 강경책이 나오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내에서 이스라엘이 뭐 소위 인권 유린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불법적인 압수수색, 감금, 파괴 이런 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치정부의 입지는 더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강대강 폭력과 폭력의 순환이 계속 돌고 돌면서 이번 사태로 폭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강경론과 온건론의 입장,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화해가 정말 애초에 화해가 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긴 합니다. 그럼 남은 방법이 뭐냐? 원상복구론? 일단 원상복구론은 그야말로 피해 해결책입니다. 아무리 누가 원죄가 있고 원래적 소유권이 있고 과거의 역사가 잘못됐다고 해도 현재를 문제를 피로 찢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그래도 뭐 이렇게 됐으니 그 방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죽이고 갈등하면서 가면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대립이 끝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는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과 이슬람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둘 중 하나가 사라진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싸움이 나고 다시 국가 복구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미 온 세상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각국에서 묻지마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확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확전, 그러니까 지난번 중동전쟁 같은 전면전은 안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테러, 지속적인 괴롭힘, 탄압, 증오에 의한 무작위적 폭력이 만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폭력이 만연하게 되면 또 하나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극단적 갈등에 대한 대안은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통제국가, 파시즘으로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적이 파시즘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만들어내는 것, 민주시민, 어제까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극단적인 정책을 옹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극단적 갈등과 증오입니다. 극단적 갈등은 극단적 수단과 폭력을 갖고 이 폭력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고 합리적인 납득을 할 수 없을 때는 대안도 없어요. 억제하는 것밖에,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가가 전체국주의 통제국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태의 진짜 위험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중동전쟁이나 확전이 아니라 일방적 부정의 사고, 증오와 정의로운 폭력, 정당한 폭력은 괜찮다는 이런 신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 갈등의 끝에는 전체주의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얼마나 애타게 만들어 왔는데 21세기의 세계 지성과 집단 지성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정말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걸 현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어마어마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고 팔레스타인 사태의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